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재수감됐습니다. 251일 만에 재수감인데요. 동부구치소 12층에 독거실을 배정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구치소에 머무르다 교도소로 이감이 됩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인데다 고령의 지병도 있어서 교도소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은 수용 기간이 약 16년인데요. 감형이나 특사로 풀려나지 않고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95세인 2036년에 석방이 됩니다.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 이런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심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11월 2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해요. 삼형 바이오팜.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누군가에겐 충전이, 누군가에겐 힐링이 필요한 지금, 더욱 새로워진 아메리칸 픽업 트럭 콜로라도와 함께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워풀한 312 출력, 압도적 공간 활용성, 리어뉴 콜로라도. 웰컴 투 콜로라도. Chevrolet, find new roads.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ETF 미래 에셋 ETF 요즘 핫한 2차 전지 헬스케어 바이오 클라우드 투자하는 테마형 ETF 그걸 잘하는 건 전 세계에서 50조 원 넘게 ETF를 운영하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타이거 ETF 글로벌 X ETF가 있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 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시크함을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강렬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것. 스타일리시 퍼포먼스 세단 2021년형 더 뉴 말리부 스페셜 에디션 레드라인 출시. 블랙앤레드 포인트에 무선폰 프로젝션까지 강렬한 디테일로 스타일을 완성하다. Chevrolet, find new roads.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필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죠.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경북도 의회에서 농어민 수당 입법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경북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농어민 수당 도입이 늦은 편인데요. 잠시 후에 민주당 경북도당 송성일 농어민 위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 평소보다 시간이 좀 짧아서요. 진도를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교수님. 예. 자, 3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어서 1.9% 성장률이 나왔는데, 자, 이거를 뭐 마냥 좋게만 볼 것인지 아니면 뭐 이면에 또 뭔가 있는지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그 1.9%라는 것은 이제 그 2분기 대비 성장률입니다. 아, 2, 4분기 대비해서 3, 4분기에 예. 1.9%.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는 그 3분기 대비로는요, 1년 전 3분기 같은 기간 대비로는 예. 이제 1.3%가 감소를 했고요, 여전히요. 1.4% 감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팬데믹 이전 상태를 아직 회복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1.9%가 일단은 하여간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거였었습니다. 네. 시장의 예상치 한 1.2%였었는데요. 아, 예.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좀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좀 이제 비교를 해볼 때요. 예. 비교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2분기에 그 성장률이 마이너스 3.2%였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저 효과가 하나가 있었었고요. 1.9%가 나오는데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공헌을 한 것은 수출이에요. 수출이 잘 됐죠? 뭐 반도체 예. 자동차가 잘 됐다면서요? 특히 이제 9월달 수출이 굉장히 뭐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어허, 예. 그러니까 수출이 그 성장률 기여에서 3.7%를 역할을 했는데요. 예. 수출을 빼게 되면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8%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을 빼면 나머지 내수인데요. 예. 내수는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까지 3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국가가 유로존까지 포함해서 한 16개 국가가 발표를 했어요. 예. 발표했는데, 전기 대비 성장률 1.9%가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왜 그러냐면요. 예. 2분기 때, 예. 2분기 때 그러니까는 유럽이나 미국이 굉장히 곤두박질 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저 효과로, 예. 기저 효과로 이제 그러니까는 유럽이나 미국이 이제 크게 이제 그러니까는 반등을 한 거고요. 그렇고요. 예. 혹시 일본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교수님? 일본은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안 일본이 됐고. 좀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발표되는데요. 아, 예. 일본도 그러니까 뭐 우리보다는 수치는 좀 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분기 때 굉장히 나빴었거든요. 워낙 나빴으니까 일본도. 예.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 이제 이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요. 예. 지난해 연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팬데믹이 진행되기 전에요. 예. 지난해 연말 대비 어느 정도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건가? 이게 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해를 100으로 놨을 때요. 예. 한 97.5까지 올라온 겁니다. 아, 그래요. 많이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이제 마이너스 한 2.5% 정도가 부족한데. 예. 이게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많이 회복된 거예요. 예. 지금 현재 발표된 국가 중에서는요. 예. 예. 이제 물론 이제 OECD 국가는 아니지만 중국하고 대만은 이미 이제 그러니까 지난해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완전히요.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보게 되면 이제 그 방역을 통제한 국가들이 이 감염병 확산율 통제한 국가들이 되게 성장률이 좋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유럽이나 미국 국가들이 3분기에 크게 반등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하고 많이 축소는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그렇군요. 그걸 이제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출이 절대적으로 기여를 했는데요. 예.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정부거든요. 예. 근데 정부의 역할이 지난 2분기 때요. 마이너스 0.3이었었어요. 정부의 역할이 마이너스 0.3이었다고요? 그러니까 0.3%를 포인트로 깎아먹은 거죠. 깎아먹었다고요? 예. 예. 근데 3분기에도 또 마이너스 0.3이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웬만큼만 하게 되면 기저 효과로 플러스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예, 근데 계속해서 마이너스 0.3이 두 번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정부가 그러니까는 좀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뭐 정부 지출을 말하는 겁니까? 정부 뭐 투자를 말하는 겁니까? 뭡니까? 정부 이제 소비 같은 지출도 있고요. 예. 투자도 있습니다. 두 개 다 합쳐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어쨌든 간에 뭐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객관적으로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정부에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 적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네요. 교수님이 항상 평소에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 정부 지출이 너무 적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0.3을 계속 행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 예. 민간 소비가요. 예. 민간 소비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1분기 때 마이너스 3.1로 곤두박질 쳤었거든요. 예. 당시에 이제 2월달, 3월달에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방역 그렇습니다. 상황이요. 그 신천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3.1% 깎아먹었었는데 2분기에 이제 이게 플러스 0.7로 2분기가 4, 5, 6월 달이잖아요. 예. 이때 이제 그러니까 1차 그 전국민 재난지원 중개에 좀 효과를 봤었어요. 예. 그러다가 3분기에 이게 마이너스 0.1로 다시 또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로요. 예.
그러니까 정부하고 민간 소비가 다 마이너스 행진하다 보니까는 수출이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9월달에 굉장히 좋은 실적이 안 나왔으면은 상당히 그 안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 4분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건데요. 네. 4분기가 이 3분기 때 그러니까 9월달에 수출이 좋았을 때 이 수출을 끌어올린 지역이 어디냐면요, 미국하고 유럽이었었어요. 미국하고 유럽으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군요. 3분기에. 예. 미국하고 유럽이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에 그러니까 23.2%나 증가했었고요. 9월달에요. 예. 유럽 연합 같은 경우 15.4%나 증가했었어요. 예. 그게 왜냐하면 이 미국하고 유럽들이 이제 그러니까 소위 보복 소비가 살아나면서 뭐 억눌렸던.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수출을 이제 끌어올렸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품목별로는 이제 그러니까는 뭐 바이오헬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가전제품 같은 경우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크게 증가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도 좀 끌어올렸지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아시다시피 유럽이 지금 굉장히 또 2차 재확산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10월달 오늘 이제 그 수출액이 발표가 됐거든요. 예. 수출이 근데 조금 줄었다면서요? 예. 수출이. 지난해 대비해서 마이너스 3.6%예요. 예. 물론 이제 일평균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월 초에 이제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조업일수가 좀 줄어드는 효과는 좀 있습니다. 조업일수가 이틀인가 줄었다 그러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고려하면 그래도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잘한 거네요. 뭐 10월 수출도 이틀 줄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액, 미국에 대한 수출액이 9월달에 23% 이상 하다가 3%로 쭉 떨어졌어요. 아유, 많이 떨어졌네요. 유럽도 한 15% 가다가 9%로 쭉 떨어지고요.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1월 달이 더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11월 달부터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가 지금 봉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12월 달까지 간다는 말이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출에 굉장히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지금 이 대선 지금 결과가 굉장히 불확실하고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4분기에 수출이 그러니까 녹록치 않다 이거죠. 환경에 11월, 12월 연말이 굉장히 우리가 특수가 있거든요. 수출 특수가요. 그러니까 게다가 또 반도체 이 디램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최근에. 맞아요. 앞으로도 또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수요가 감소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미리 확보해놨다가 확보해둔 게 다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추가로 이제 소비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문이요. 예. 악재가 너무 많네요, 지금 보니까 4분기가. 그렇죠. 지금 지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러면 이제 대외 환경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그 경제를 방어할 수 있는 건 내수라고요. 예. 내수인데 아까 앞에서 그랬듯이 정부가 자기 역할 안 해. 민간 소비는 지금 우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예. 지금 민간 소비 살리기 위해서 뭐 그러니까 코리아 세일즈 페스티벌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소비 쿠폰 지원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코리아 페스티벌 세일 페스티벌은 그건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해왔던 거예요. 예, 기억나요. 예. 근데 크게 효과를 사실 못 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자꾸만 좀 기재부에서 고집을 펴서 그러는데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1차 전국민 재난지원 같은 걸 한 번 정도 더 이번에 4분기만이라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근데 아직 뭐 재난지원금 얘기가 쏙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냐면 지금 정부하고 지금 민간 소비가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행진하고 앉아 있는데. 그렇죠. 그럼 수출까지 지금 그러니까 장담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네요.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9월달부터 전환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꺾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이제 3월달까지 그러니까 작년도를 이제 회복한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지금 전망들인데. 그게 되려면 한 2.6% 성장을 해야 돼요. 그 동안에요. 4분기에. 4분기부터 1분기까지 4분기가 내년 1분기까지. 근데 지금 만약에 4분기에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뭐 0% 정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잘해야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내년 1분기가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높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건데 내년 1분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지금 뭐 한참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해외에서 보는 그러니까 내년 1분기라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도 수를 좀 돌아가려면은 지금 민간 소비를 좀 어쨌든 지원하는 게 정부에서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3분기 성장률 1.9% 성장 뭐 깜짝 성장률 보였지만 이 안에 뜯어보니까 뭐
수출 하나군요. 수출 하나가 지금 잘 돼서 이렇게 됐지 뭐 정부 지출이라든지 민간 소비는 아주 안 좋았다. 그러니까 4분기에는 이 정부 지출, 민간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한 번 정도를 꼭 더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자, 그리고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 SNS에서 뭐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이 한 10월 한 그 10일경이에요. 예. 이제 그러니까는 그 현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강하게 이제 그 비난을 했어요. 네. 고용, 양극화,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부채 문제 등등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뭐라고 대답했냐면 고용률이 지금 역대 최고다. 뭐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나빠지고 있지만은. 그리고 최근에 소득 분배도 좀 개선됐고. 그다음에 가계부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러니까는 정부 부채나 가계부채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정부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런 이제 통계를 제출을 했어요.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승민 의원이 다시 이제 거기서 재반박을 하면서 뭐냐면은 고용의 질을 이제 들고 나왔어요. 고용의 질이 안 좋다는 건 누누이 이번 정부 들어서 공격해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이제 고용의 질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사용한 이제 그 지표 중에 이제 뭘 사용을 했냐면요, FTE라고. FTE? 이게 뭐냐면 이제 풀타임이요. 풀타임 일자리 있잖아요. 풀타임 일자리 기준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전체 일자리가 몇 개나 이제 증가했는가. 이제 고용의 질을 보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게 2016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말기 때에 비해서 2019년 3년 사이에 그러니까 한 112만 개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이제 유승민 의원이요. 근데 그 FT 지수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보조 고용 지표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요. 그 이제 노동경제 하는 사람 정도만 아는 이제 그런 지표인데. 그걸 이제 일반 사람들은 사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FT 지수 하게 되면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는 지난 그러니까는 그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 인구 구조가 크게 바뀌었어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요. 고령화. 그러니까 15세에서 49세까지 한 우리가 보게 되면 한 90만이 줄어들었고 있어요. 3년 동안에요. 반면에 이제 60세 이상은 한 164만 명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그 40시간 이상 취업자들도 되게 보게 되면은 이 15세에서 49세까지는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구가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근데 반면에 이제 50세부터 이제 50세 이상은 인구가 증가한 연령층에서는 마찬가지로 40시간 이상 취업자가 증가했어요, 거기는요. 50대는 또 증가를 했고. 50세, 60세, 60세, 심지어 65세 이상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첫 번째 중요한 요인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러니까 그 주당 근로시간을요. 5일 기준으로 이 40시간 되는 해석을 우리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이라는 이 개념이 있잖아요. 5일 40시간. 5일 기준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그러니까 뭐냐면 6일 동안 일하면 6일 동안 아니면 7일 되면 7일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바꿨었습니다. 18년도에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근로시간이 한 12시간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 이 대기업 중심으로 축소시키는 이제 그러니까 이 효과를 발휘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40시간 이상 취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근로시간이 얼마나 줄었는가 보니까는 한 2.1시간씩 그러니까 평균 줄어들었어요. 지난 3년 사이에.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FT 지수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루에 20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0.5명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40시간 이제 이상 취업자가 얼마나 되냐 계산을 되다 보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전체 근로시간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 40시간 이상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40시간 이상 취업자들한테는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고려 안 하고 그냥 인구 이 감소된 걸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하다 보니까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재명 지사는 이제 더 이상 대응을 안 하겠다는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도 이걸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교수님. 많이 지났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선생님, 전 보건의료인이 꿈인데 좋은 고등학교 있나요? 잊고 말고 안동의 보건간호 특성화 학교인 예일메디텍 고등학교가 있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보건간호과 2개반을 모집한단다. 남들보다 일찍 준비한다면 너의 꿈에 날개를 단 거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왜? 전화해봐 1577-2260. 월급을 깎는다고? 말도 안 돼. 일하다가 다쳤다고? 괜찮아? 전화해봐 1577-2260. 당신 곁에 생각보다 큰 힘. 민증노총.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천리길도 빈틈없는 마스크 착용부터 직급 연차 구별 말고 둘 이상은 거리 두자. 음식은 덜어 먹어야 맛이요. 식기는 따로 써야 맛이다. 우리들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안전을 지키는 백신 아닐까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7분 4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현재 경북에서는 청송과 봉화에서 농민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도 전체로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도의회에서 입법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송성일 농어민 위원장 연결해서 농민수당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위원장님. 예. 지난 21대 총선에 이제 출마하시려다가 그 예비 후보 등록까지 하셨죠? 예, 공천 받고, 공천 받고 했다가 예, 지역구 개편으로. 여기 항상 헷갈리는 게 여기가 영주, 영양, 봉화, 울진 맞던가요? 예, 그렇게 변했죠. 그게 바뀐 게 이거고 그 전에는 그렇죠. 그 전에는 영주 대신에 영덕이 들어가 있었고요. 아, 영덕이 들어가 있었고 영주 대신에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경선 이제 출마를 이제 못하게 되셨는데 많이 아쉬우셨겠어요 그때. 아니요, 뭐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셨어요. 예. 자, 우리 송성일 위원장님 하면은 그동안 이제 농민수당 지급해야 된다 항상 주장을 해오셨던 분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자, 먼저 농어민수당 왜 필요한 건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우리 농업을 그냥 이대로 둬도 좋은가? 라는 물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을 시장경쟁수에서 맡겨놓은 결과 농업이 무너지고 농민의 삶이 위기에 처하고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 농업 없는 나라, 농촌 없는 나라, 농민 없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아니 그런 사회가 돌립 자체가 가능하기는 한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결코 아닐 것입니다. 사실 선진국일수록 농업을 중시하고 농민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사실 농업은 한 사회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렇죠. 물론 먹거리 공급은 물론이고, 한 사회의 건강한 정신 문화의 발생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서적 에너지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농촌 공동체는. 그렇죠. 예. 네. 따라서 시장 경쟁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그 농업의 다원적 가치, 그다음에 공기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농어촌을 보육성하고 농민의 안정적인 삶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농민 수당을 제한하게 된 목표입니다. 배경이고 목표입니다. 예, 뭐 미래 우리 식량 문제 엄청 중요하잖아요. 또 이 농업 문제 중요하니까 우리 농어촌 보호하고 육성하고 또 농어민의 안정적인 삶의 토대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농어민 수당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우리 경북에서는 청송, 봉화 지금 농민 수당을 지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 좀 살펴보셨죠? 그 다른 시군의 농어민 수당 지급은 어떤가요? 지금 뭐 경북은 사실 뭐 말씀하신 곳 두 군데가 전부고요. 다른 이제 전국적으로 사실은 2, 3년 전부터 이제 농민수당제 도입을 그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기초 지자체들이 농민수당제를 도입하면서 작년 정도부터는 그 기초 지자체가 그 재정적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도 단위의 조례로 좀 격상시키자. 그래가지고 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이제 운동이 쭉 진행되었고요. 그래가지고 최근까지 그 광역시 말고 전부 9개 도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직 경북만 빼고 그 8개 도에서 농민수당 그 지원 조례를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광역시 말고 전국 9개 도는 다 이 농민수당 조례가 만들어져 있군요. 네, 그렇죠. 경북 빼고는 다 도입됐습니다. 아직 다 실시하는 건 아니고 조례만 일단 만들어져 있다. 조례가 이제 실시하거나 혹은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에 실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북만 빠져 있군요. 조례조차가 없는 거군요. 경북만.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북이 상당히 늦은데 이건 아무래도 뭐 정치적으로 좀 보수적인 이유 이것도 상당히 클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근데 지금 저 농어민 수당 지급 중인 타 시도 같은 경우 보면은 왜 재정 자립도가 다 좀 여유가 없잖아요. 뭐 우리도 없지만 다른 데 다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농민 수당 지급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친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그런 비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농민 수당제만 좁혀서 보지 말고 전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 예산이라는 큰 틀에서 이걸 바라다 보면 사실 우리나라 농업 예산은 비슷한 경제 규모, 그다음 인구 구성 이런 나라에 비교해가지고 사실 상당히 저조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되죠? 농업 예산이? 한 지금 전체 총 예산이 한 3% 가까이 되는데 이 선이 아마 내년에 무너지지 않을까? 더 낮아져요?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위스 같은 나라도 보면 전체 국민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업 생산의 비중이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가 대단한 농업 국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 구성에서도 농민이 한 2.5%에 불과하고 생산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에 불과한데 농업 예산은 전체 국가 예산의 거의 9% 전후에 도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농업을 좁은 의미의 농업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국토 전체를 가꾸는 하나의 사회적 과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액은 1%에 불과하지만은 예산은 전체 예산의 9%를 투여하는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산을 더 늘려 나가야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스위스에서 농사 짓는 분들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렇겠네요. 그 자체만 뭐 시장에 맡겨놔가 두 가지고는 도저히 스위스 농업조차 유지가 안 되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데 특히 이제 그런 나라들 보면 농업 예산의 비중이 높기도 하지만은 농업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가라는 걸 보면 농민에 대한 직접 지불이 상당히 높습니다.
직접 지불한다. 뭐 현금을 예. 직접 지불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보조 사업, 예를 들면 사과를 심어라, 예. 뭐 블루베리를 심어라라고 보조금을 지금 우리는 주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우리 농업 정책의 중심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블루베리를 많이 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러면 자, 블루베리 뽑아라라고 또 보조금을 줍니다. 예. 이런 이제 그 시행착오를 유럽 농업은 다 겪고 나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 무언가 고민을 한 끝에 농민에게 직접 지불, 예산을 직접 주자. 예. 그러면 이 농민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생활비로 쓰든 그걸 가지고 사과를 심든 블루베리를 심든 스스로 판단할 것이다. 예,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불 방식에 있어서도 뭐 간접적으로 뭐 보조금을 주고 뭐 이런 것보다는 현금을 직접 주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우리 한창 얘기 나오고 있는 뭐 기본소득 이런 개념하고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보니까. 비슷하면서 사실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렇죠.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시간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다음에 한번 시간을 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1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요. 끝으로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좀 전해주시죠. 중요한 말씀 좀 강조하고 싶은 거. 그냥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민수당이 농민만을 위한 거라고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독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접 지불된 금액의 50%가 농산물 가격에 반영이 되고 곧바로 독일 국민 전체한테 수혜가 돌아간다. 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과 농민의 미래는 곧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농민의 편에서 이 농민수당제와 농민기본소득제가 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이거 잘 보관해 놓으셨다가요. 어차피 이것도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농민수당제 조만간에. 그때 한 번 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송성일 농어민 위원장이었습니다. 우리 정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번 주는 가을과 겨울 사이에 서 있는 한 주가 될 텐데요. 특히 오늘 출근길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어제 비가 내린 데다 대기가 습하고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 안개가 짙게 끼면서 답답하셨을 텐데요. 기온이 이렇게 낮아서 이른 아침 시간에는 내일도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까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계속해서 한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온은 더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은 4도에 그치겠지만 목요일과 또 수요일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수요일에 안동, 청송, 영주, 공항, 예천은 영하 3도, 영양, 의성은 영하 4도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모레까지는 겨울의 문턱에 선 듯한 추위가 찾아오는 만큼 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다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구름 많은 흐린 날 예상되고요. 공기는 계속해서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안동, 문경, 영양, 정송이 아침이 3, 4도, 한낮에 10도 나와 있고요. 상주가 4도에서 11도 분포, 영주, 공안은 아침이 2도, 한낮에 9도 나와 있습니다. 예천, 의성은 아침 2도, 한낮에 11도 예상됩니다. 동화 현재 기온은 어제와 같은 9도, 체감온도는 8도, 습도는 26%입니다. 날씨였습니다.